저희는 못 가요. 엄마는 괜찮을 거예요. 아내가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손님들을 그냥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은 의사가 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했을 때 제 아들 아이작이 했던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어가고 있었죠. 구급차에서 심장이 3번이나 멎었고 제 42살짜리 아들은 엄마의 목숨보다 며느리 멜라의 전체 요리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심장 박동을 유지시켜주는 기계에 연결된 채 이 차가운 병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심장 모니터는 불규칙하게 삐 소리를 내며 매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들은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샴페인으로 건배를 하고 있겠죠. 소독약 냄새가 응급수술에서 깨어난 후 입안에 맴도는 금속 맛과 뒤섞였습니다. 손을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떨렸습니다. 단순히 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독처럼 혈관을 타고 흐르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스톤 부인,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야간 근무 간호사 피오나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아마 제 며느리들 또래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제 가족에게서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차분하게요? 제 아이들에게 제가 파티보다 덜 중요하다는 사실을 방금 깨달았는데 어떻게 차분할 수 있겠어요? 2시간 전 밀러 박사님이 전화통화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의 말은 망치질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심장마비가 매우 심각했으니 즉시 와야 한다고요. 벤자민의 대답은 형보다 더 최악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내일까지 기다려주실 수 없나요? 다이애나가 몇 주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했고 손님들도 이미 다 도착했어요. 우리 엄마는 강하시잖아요. 항상 모든 것을 이겨내셨어요. 항상 모든 것을 이겨냈지. 그 말이 고통스러운 메아리처럼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25년 전 아이들의 아버지가 90대 아들과 산더미 같은 빚을 남기고 우리를 버렸을 때도 저는 이겨냈습니다. 새벽에는 사무실을 청소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밤늦게까지 옷을 꿰매며 사립대학에 보내기 위해 3가지 일을 해야 했을 때도 이겨냈습니다. 제 손가락에는 아직도 재봉틀에 베인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아이작의 집계약금을 돕기 위해 아이들이 자란 정원이 있는 작은 녹색집을 팔았을 때도 이겨냈습니다. 엄마, 이건 잠시뿐이에요. 2년 안에 갚을게요. 그게 벌써 8년 전의 일입니다. 벤자민의 결코 성공하지 못한 사업을 위해 수십 년간 한 푼 두 푼 모았던 제 평생의 저축, 28,000달러를 빌려줬을 때도 이겨냈습니다. 엄마, 이건 안전한 투자예요. 6개월 안에 이자까지 다 갚을게요. 그 사업은 3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저녁, 멜라가 온 가족 앞에서 제 올리브 그린 드레스가 격식에 맞지 않는다며 나이에 맞게 입으라고 했을 때도 이겨냈습니다. 다이애나가 제 일요일 저녁 식사는 너무 손이 많이 간다며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게 낫다고 했을 때도 이겨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모든 일에 참견하시려 하잖아 라며 가족 모임에 저를 점점 부르지 않기 시작했을 때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잃어버린 돈이나 무시당한 모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회복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정말 중요했을 때, 그들이 파티에 머무르기를 선택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밀러 박사님은 침통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스톤 부인, 이송 중에 심정지가 3번 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소생시켰지만 기술적으로 4분 동안 사망 상태였습니다. 지금 저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기적입니다. 4분 동안 죽어 있었는데 제 아이들은 멜라의 핑크색 파티 장식을 망칠까 봐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2장, 과거의 그림자. 눈을 감고 4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이작은 2살이었고 벤자민은가 태어났었죠. 우리는 레이크사이드 동네의 방 2개짜리 작은 집에 살았는데 벽이 너무 얇아서 이웃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남편이었던 로버트는 섬유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아이작은 항상 제게 유독 집착했습니다. 엄마,
통통한 작은 다리로 온 집안을 졸졸 따라다니며 하루 종일 되뇌었습니다. 벤자민은 더 독립적이었지만 아플 때면 제 그림자가 되어 제가 어머니에게서 배운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졸랐습니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주말 시장에 내다 팔 옷을 새벽 3시까지 꿰매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추가로 번 돈은 모두 아이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새 신발, 학용품, 아이작의 축구교실, 벤자민의 기타 레슨까지요. 저는 2년 내내 똑같은 회색 드레스를 입었지만 아이들은 항상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습니다. 변화의 첫 신호는 아이작이 25살이 되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멜라를 만났습니다. 계산적이고 완벽한 미소와 항상 깔끔한 손톱을 가진 여자였죠. 처음 저녁 식사에 데려왔을 때 그녀는 마치 낡은 건물을 평가하듯 저희 집을 훑어보았습니다. 세실리아, 그녀는 눈까지 웃지 않는 미소로 말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아이작과 제가 저희 집에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 집은 뿌리 깊은 전통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는 늘 하시던 방식대로 하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해 크리스마스에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벤자민도 2년 후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다이애나는 멜라와는 달랐습니다. 더 교묘하게 조종했죠. 그녀는 저를 직접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말들을 쌓아 올려 불안감의 웅덩이를 만들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빨간 스웨터가 참 예쁘네요. 아주 빈티지하죠? 저는 벤자민에게 항상 우리 나이대 여자들은 가끔 옷장을 새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가족 저녁 식사 초대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이애나가 몸이 안 좋아서 조촐하게 하고 싶대요. 다음에는 아이들이 숙제가 많아서 조용해야 해요. 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냥 저를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2년 전 아이작을 돕기 위해 집을 팔았을 때였습니다. 멜라가 고급 주택가에서 꿈에 그리던 집을 찾았지만 계약금으로 10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엄마, 아이작이 어릴 때 무언가 원할 때 쓰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하기 힘든 거 알지만 이건 우리에게 기회예요. 엄청난 투자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문틀에 키를 재던 표시가 남아있고 첫걸음을 떼었던 작은 녹색 집을 팔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그들은 꿈에 그리던 집을 가졌습니다. 처음 그들의 새 집에 방문했을 때 멜라는 긴장된 미소로 문 앞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세실리아, 깜짝이야. 미리 전화라도 주시지. 저녁에 친구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그녀는 저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벤자민의 경우는 달랐지만 똑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전자제품 수입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8,000달러가 필요해요.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번 주 안에 구하지 못하면 문 닫고 몇 년 동안 빚더미에 앉게 될 거예요. 그건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업은 3개월 만에 망했고 8,000달러는 수년간의 희생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3장, 마지막 한 방울. 고통은 3일 전 아이작의 집에서 있었던 일요일 점심 식사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66번째 생일이었지만 아무도 기억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 피곤해 보이시네요. 벤자민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잠은 잘 주무세요. 사실 저는 몇 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가슴에 이상한 압박감 때문에 매일 밤 새벽 3시면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떠날 준비를 할 때 다이애나가 제 가슴을 무너뜨리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있잖아요. 드디어 제 생일 파티 날짜를 잡았어요. 이번 주 수요일 그랜드 플라자 호텔 볼룸에서 할 거예요. 정말 멋질 거예요. 다이애나는 신이 나서 계속 말했습니다. 도시 최고의 케이터링 서비스를 불렀고 라이브 음악에 테마 장식까지. 벌써 50명이 넘는 손님이 온다고 했어요. 벤자민이 1,200달러짜리 멋진 황금색 드레스도 사줬어요. 화요일 밤 다이애나의 성대한 축하 파티 하루 전날 가슴의 압박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왼쪽 팔이 아프고 메스꺼움에 시달렸습니다. 밤 11시에 아이작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우리 영화 보고 있었는데. 아들아, 몸이 너무 안 좋아. 가슴 통증이 가시질 않아. 뭐 드신 거 있어요? 캐모마일 차라도?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다이애나 파티 때문에 요즘 많이 긴장하셨잖아요. 내일 파티 끝나고 들를게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움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오랜 친구 린다에게 전화했습니다. 자기야, 증상을 들어보니 영 좋지 않은데. 내가 가서 병원에 데려다 줄게. 아니야, 린다. 수요일은 다이애나 파티 날이잖아. 망치고 싶지 않아. 뭘 망쳐, 세실리아? 당신 지금 심장마비 증상을 말하고 있잖아. 파티가 당신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결과적으로 그랬습니다. 제 아이들에게는 파티가 제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린다는 아침 6시에 도착했고 식은땀을 흘리며 힘겹게 숨쉬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통증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심전도, 혈압, 심장 효소 수치 모두가 제가 심각한 심장마비를 겪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밀러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연락할 가족이 있나요? 고통과 약물에 잠긴 목소리로 아이들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제발 지금 당장 와야 한다고, 위급하다고 전해주세요. 6시간 후 깨어났을 때 린다는 제 침대 옆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고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전화 왔었니? 제가 처음 물은 질문이었습니다. 간호사 피오나는 망설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중에 통화하셨어요. 심정지가 3번 왔고 상황이 위급하니 즉시 와야 한다고 설명하셨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대? 저는 모든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큰아드님은 아주 중요한 파티에 있어서 손님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고 했대요. 어머니는 항상 강하셨고 회복하실 거라고 확신한다고요.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이애나의 $1200짜리 드레스와 멋진 전체 요리가 있는 파티가 저를 키운 모든 세월보다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고통이었습니다. 작은 아드님은 파티가 끝난 후 내일 아침에 와도 되냐고 물었대요. 피오나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새벽 3시에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제 아이들이 30m 떨어진 곳에서 샴페인으로 건배하고 있을 그 시간에 저는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결심을 했습니다. 제4장 마지막 방문과 결정. 다이애나의 파티가 끝나고 24시간이 지난 목요일 아침 병실 전화가 드디어 울렸습니다. 아이작이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병원에 계신 줄 이제야 알았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피가 머리로 쏠렸습니다. 아이작, 의사들이 수요일에 전화했어.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당장 와야 한다고 말했잖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다이애나 파티가 아주 중요했거든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모든 걸 취소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엄마는 항상 강하셨잖아요. 몇 시간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죠. 몇 시간? 내 목숨이 몇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다고? 엄마, 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괜찮으시잖아요. 그렇죠? 일요일 점심 먹고 들를게요. 괜찮으시죠? 그날 오후, 벤자민이 다이애나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성공적인 파티를 마친 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정말 놀랐잖아요. 다이애나가 눈까지 웃지 않는 미소로 말했습니다. 벤자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하필 제 파티 날 그런 일이 생기다니, 운도 없죠? 파티는 정말 대단했어요. 엄마, 벤자민이 침대에서 가장 먼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장식을 보셨어야 했는데. 다이애나가 정말 실력 발휘를 했어요. 그는 제가 생사를 오가는 동안 파티에 대해, 장식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만든 중요한 인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심정지가 3번 왔었대. 4분 동안 임상적으로 사망 상태였다고 제가 그들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벤자민은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났잖아요, 엄마. 중요한 건 살아계시고 회복 중이라는 거죠. 세실리아, 저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다이애나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게다가 저희가 병원에 와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의사도 아닌데. 돈과 노력이 많이 든 파티를 잘 치르는 게 더 유용했죠. 엄마, 보세요. 벤자민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다이애나와 제가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더 자주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아마 일요일 점심 먹고 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급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근무 시간이거나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만 아니면요. 바로 그 순간 제 막내 아들이 마치 자신들의 일정에 재분배해야 할 짐인 것처럼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제 안에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부서졌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있잖아, 제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말이 맞아.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 죄책감을 느끼려면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너희는 오래전에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그들은 주말 계획, 다음 달 여행 계획, 다이애나가 거실에 사고 싶어하는 새 카페투에 대해 주로 자기들끼리 10분 정도 더 이야기하다 떠났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떠났을 때 저는 간호사 피오나와 함께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깨달음의 무게와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필터 없이 제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5장 자유를 향한 편지. 병원 침대에 앉아 피오나에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완전한 목록이자 감정적인 회계 장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작과 벤자민에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66년 동안 나는 너희를 위해 살았다. 내가 내린 모든 결정, 내가 한 모든 희생, 내가 포기한 모든 꿈은 너희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 오늘 4분 동안 임상적으로 사망한 후 이 병원 침대에 누워 나는 마침내 너희가 단 하루도 나를 위해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35살에 혼자가 되어 재혼할 기회도 있었지만 오직 아이들을 위해 혼자 남기를 선택했던 일, 하루 3시간만 자며 8년 동안 3가지 일을 해서 사립대학 학비를 댔던 일, 아이작의 집을 사주기 위해 내 추억이 담긴 집을 팔았던 일, 벤자민의 실패한 사업에 내 노후 자금 전부를 내주었던 일.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나를 정말로 죽인 것은 재정적인 희생이 아니었다. 나를 죽인 것은 내가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오가던 그 수요일에 너희가 파티에서 샴페인으로 건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의사들은 너희에게 내 심장이 멎었고 여러 번 심정지가 왔으며 상황이 위급하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어머니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너희는 파티 때문에 올 수 없다고 대답했다. 전체 요리와 라이브 음악이 있는 생일 파티가 너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여자의 목숨보다 더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몇 년 전에 깨달았어야 할 것을 깨달았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귀찮은 사회적 의무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너희 삶에서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다. 나를 찾지 마라.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아무도 내 이야기를 모르는 곳에서 배은망덕한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버림받은 엄마가 아니라 그저 세실리아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 결정을 분노가 아닌 자존감 때문에 내린다. 지난 세월 동안 너희에게 주었던 바로 그 사랑을 이제 마침내 나 자신에게 주려고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작별이다. 너희의 바쁜 삶과 중요한 파티, 그리고 명확한 우선순위와 함께 행복하길 바란다. 나는 너희 없이 행복할 것이다. 저는 제 이름 세실리아 로즈우드, 오늘까지 너희의 어머니라고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울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제6장, 탈출과 새로운 시작. 금요일 아침,
저는 제 인생을 처음으로 제 손으로 통제하려는 설렘으로 깨어났습니다. 린다가 도착했을 때 저는 제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라지는 것을 도와줘. 린다, 나는 자살하려는 게 아니야. 다시 태어나려는 거야.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아이들에게서 멀리, 이 도시에서 멀리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거야. 저는 벤자민이 잃어버린 돈 이후로 지난 3년간 연금에서 몰래 모아둔 $8,000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년 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댈러스에 사는 사촌 호프에게 갈 계획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저를 보러 왔을 때 그들은 제 미래에 대한 자신들의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활동 프로그램도 있는 노인 요양시설로 이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주말에 한 곳 둘러봤는데 아주 깨끗하고 음식도 괜찮아 보였어요. 한 달에 $2,000 정도인데 엄마 연금이랑 저희가 조금 보태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들은 제가 다음에 죽어갈 때는 자신들의 중요한 약속을 방해받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말이 맞는 것 같아. 내 인생에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들은 제가 자신들의 계획에 동의했다고 생각하며 안도했습니다. 그들이 의무적인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난 후 린다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제 아파트에서 챙겨온 옷이 담긴 작은 여행 가방과 현금 $8,00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 7시, 야간 근무가 시작되고 병원 복도가 한산해질 무렵 우리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피오나의 여동생이자 변호사인 사라가 주차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린다에게 제 재정 및 법적 문제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과 제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주차장의 노란 불빛 아래서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린다와 함께 버스 터미널로 가서 밤 10시에 댈러스로 떠나는 버스표를 샀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아 저는 아이들에게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작과 벤자민, 너희가 이 메시지를 읽을 때쯤 나는 멀리 떠나 있을 거야. 병원 침대에 모든 것을 설명하는 편지를 두었어. 나를 찾지 마. 이것이 나의 마지막 결정이야. 너희의 바쁜 삶과 명확한 우선순위와 함께 행복하길. 나는 너희 없이 행복할 거야. 세실리아.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휴대폰을 껐습니다. 버스가 밤의 도로를 달리며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월요일 아침 10시, 저는 댈러스에 도착했습니다. 사촌 호프가 터미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제 아이들에게서 받지 못했던 따뜻함으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빛으로 가득했고 뒷마당에는 장미와 제스민, 레몬 나무가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필요한 만큼 너의 집이 될 거야, 사촌. 영원히 머물기로 한다면 내게는 영광일 거고. 그날 오후, 린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방금 아이들에게 편지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어, 세실리아. 아이작이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 다이애나는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엄마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 라고 소리쳤고 벤자민은 미친 듯이 내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지.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아이들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주세요.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실리아, 이건 말도 안 돼요. 엄마가 그냥 사라질 수는 없어요. 엄마, 화나신 거 알지만 이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돌아오시면 저희가 다 해결할게요. 어머님,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머님을 사랑해요. 그냥 바쁜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메시지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보니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퇴원 수속 없이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건강에 위험해요, 아이작. 제발, 엄마. 적어도 괜찮다고만 알려주세요. 너무 걱정돼요. 벤자민. 세실리아, 생각해봤는데 어머님 말씀이 여러 면에서 맞아요. 저희가 변할 수 있어요.
제발 돌아오세요, 멜라. 하지만 변화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후회하기에도 너무 늦었습니다. 댈러스에 도착한 지 3주 후, 저는 수십 년 동안 알지 못했던 평화를 채워주는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공원에서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과 함께 산책하고, 시내 부티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 달 후, 댄스 교실에서 해리슨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70세의 친절한 호랍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낭만적인 것은 없었지만 저를 존중과 감탄으로 대하는 남자의 존재는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메시지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절망에서 애원으로, 애원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전 받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엄마가 원하시는 거라면 존중할게요. 그저 괜찮고 행복하신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엄마가 떠나신 후 많은 것을 깨달았고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언젠가 저희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요, 아이작. 언젠가 그들을 용서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관심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엄마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댈러스에 도착한 지 6개월 후 화창한 아침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제 아이들을 이름으로써 얻은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존엄성, 자존감, 진정한 우정, 새로운 경험, 그리고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가 아닌 제가 원하는 대로 남은 인생을 살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오늘 67세가 되었다.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아이들의 전화를 기대하지 않고 그들의 무관심에 실망하지 않으며 축하하는 첫 번째 생일이다. 호프가 공원 친구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정으로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꼈다. 이것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이다. 이것이 내가 항상 가졌어야 할 삶이다. 일기장을 덮고 달빛이 비치는 정원을 내다보았습니다. 내일은 내 새로운 삶의 또 다른 날, 자유의 또 다른 날, 그저 세실리아로 존재하는 또 다른 날이 될 것입니다. 버림받은 엄마도 희생된 여자도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여성으로서. 그리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